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제 조선총독부 1920년 문화통치에서 우리나라 조선인의 대학을 설치해준다 그랬죠. 그러나 물산장려 운동도 그렇고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렇고 다 실패로 끝났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농촌계몽 문자 보급운동, 요것만 성공하다 보니 이런 민족주의 계열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른바 친일파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전개의 대표적인 60만세 운동, 이른바 오늘 우리가 배울 신관의 탄생의 토대를 만드는 운동이죠. 그리고 신관의 지원을 받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관의 민족유일당 운동, 무장독립투쟁에서도 좌우 크로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실력 양성 운동에서도 좌우 크로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신관이다라는 점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있어서 여기 선생님이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일제여가가 국내 민족운동의 변화라고 했었죠. 한번 총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3.1운동, 전민족적인 고종의 장례식을 통해서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공화주의 정착이 되고, 그러는 사이 민족주의 계열, 이른바 우익과 사회주의, 이른바 좌익의 영향이 되었는데,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타협과 비타협적 세력이 있었다. 이 타협적인 애들이 이른바 자치운동을 벌이면서 친일파, 친일화가 되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크로스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요 신간회가 있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를 통해서 민족 분열 통치가 시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아예 박박 긁어가는 산미 증식 계획을 벌이면서 이를 전개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또 한번 도표 판서를 해볼게요. 자, 민족 말살 정치를 한다 그랬죠. 1930, 40년대 복습하는 겁니다. 민족 말살 정책, 이른바 전시동원 체제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 1930, 40년대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자,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인스럽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를 군수기지로 만드는 병참기지화 정책. 그리고 마지막, 인물적 수탈 심화. 우리나라의 인간이나 물적 수탈을, 왜? 전쟁에서 계속 쳐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930, 40년대 민족말살 정책, 이른바 전시동원 체제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넘어와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복습을 하면은 3.1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주의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런 걸 진행하면서 했으나 농촌 계몽 운동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이거 두 개는 실패하고 유일하게 이것만 성공한다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하고 두 가지를 실패하니까 이런 자치운동, 이른바 친일파 등장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치운동이란 뭐냐? 한마디로 조선의회,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의회를 설립을 통해, 다시 써볼게요. 조선의회 설립을 추진해 자치, 그리고 참정권, 즉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스스로 자치권이나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인데, 획득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게 바로 친일파로 유명한 그 이광수 그리고 최린 등이 주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자치운동은 한마디로 친일화다, 친일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민족주의계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사회주의계는 계속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1925년에 만든 법, 이른바 치안주시법으로 탄압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크로스를 맺어요. 야, 저 타협적인 애들은 친일파니까 빼고 우리끼리 한번 뭘 해보자 라고 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에서 먼저 만든 단체가 조선민흥회예요. 그리고 조선공산당 계속 탄압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 단체가 정우회인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이었던 조선민흥회가 사회주의자 세력이었던 정우회한테 먼저 러브콜을 보내요. 야, 우리 일단은
이념은 다르지만 뭔가 같이 해서 독립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해서 러브콜을 보내자 정우회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생각을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이념이 다른데 같이 해도 될까? 라고 하다가 만주 무장독립투쟁에서도 좌우의 크로스를 한다 그랬었죠. 이걸 보고 우리도 그럼 해보자라고 해서 정우에서도 선언을 해요. 나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인 조선민흥회와 합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새로운 단체를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관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주제인. 그럼 이 정우의 선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료를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정우회 선언 있죠? 정우회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인 조선민흥회 세력을 러브콜을 받아들이고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건데, 자,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즉, 이전까지는 우익 우파 민족주의 세력 간의 이념이 달라서 갈등과 대립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먼저 해보자. 그래서 너희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인 조선민흥회 너희들의 러브콜을 받아들일게. 우리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정우회 선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본 텍스트로 돌아가서요. 자, 일련의 지금 도표를 보면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겠죠? 자, 이제 본 텍스트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관회란데,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란 뭐냐? 민족주의자 우익과 사회주의자 좌익의 연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내적 내부적으로는 민족주의 진영 내부의 분열, 아까 봤죠? 타협론과 비타협론자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분열되고 또한 치안유지법 등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타협론과 비타협론으로 분열이 되고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 이른바 좌익 계열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일제가 때려잡고 있으니까 뭔가 고착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 좌익 사회주의자니까 뭔가 공산당의 지령을 받겠죠. 그 공산당의 대표적인 회의가 이 코민테른인데 이 코민테른에서 야,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일단 민족 통일 전선으로 합쳐서 뭔가 도모를 해보자 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활동 중이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전개 과정에서 보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진영에서 먼저 만드는 단체가 바로 조선민흥회였어요. 이 조선민흥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 계열이온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조선민흥회에서 정우회한테 러브콜을 보냈다니까. 러브콜을 보내서 결국 만들어진 게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신관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관회가 만들어진 연도도 보세요. 1927년에서 31년이었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신민회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는데 신민회는 1907년에서 11년 동안 만들어진 단체라면 신간에는 27년에서 31년이고 좌익과 우익, 우익과 좌익이 크로스해서 만드는 단체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내는 게 요 강령인데 강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정치 경제적으로 각성을 촉구한다. 즉 타협적 민족주의들처럼 우리 뭔가 일본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다.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른바 좌익 사회주의와 우익 민족주의 우리 서로 크로스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고히 우리들의 단결력을 공고히 하자라는 거고 세 번째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른바 타협적인 애들, 이른바 우리 친구 사이에서 보면 박쥐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이른바 친일파 애들, 타협적 민족주의인 친일파 애들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신간의 대표적인 강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다 제거하는 수순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신간의 활동을 보면 강연단, 우리 아까 말했던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 이런 걸 만들어서 민중을 계몽해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고요. 이른바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정책들을 더 비판하고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자치운동 규탄, 이른바 친일파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고요. 한국인 착취기관 철폐, 이른바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거를 때려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주의의 가장 악랄한 법인 치안유지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우리가 이제 배울 원산 총파업 이런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로 인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여러모로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잘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해체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1931년 해체라 불릴 수 있는 해소예요. 이 해소 뜻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신간에는 원래 어떤 단체든 해체라 그러잖아요. 해산이라 그러고. 근데 이들은 해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해소란 단어를 썼어요. 이 해소란 단어란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운동 전환의 자기 발전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 해체가 아니라 단순 해체가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의 발전을 의미해요. 즉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해체람은 뭔가 수동적인 거잖아. 남에 의해서 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일본 너희가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없애고 새로운 모양으로 발전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는 발전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란 말 쓰잖아. 그것처럼 신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제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나 60만세 운동이나 3.1운동처럼 일본에 의해서 없어지고 신민회처럼 일본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체하고 다른 형태로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물론 일제 탄압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지도부의 우경화였어요. 우경화. 어리석어진다라는 건데 요 강령을 다시 보면은 기회주의 세력,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야 우리 처음에 약속한 기회주의 세력 절대 받아주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왜 받아줘? 됐어 우리 너희랑 안 놀아. 이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신간에는 해체, 이른바 해소를 하고 다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른바 우익 계열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문화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이른바 실학을 연구하는 쪽 파트로 연구하게 되고요. 사회주의 이른바 좌익 계열은 비합법적 반제국주의 항일투쟁 이른바 데모, 스트라이크, 파업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도표를 다시 보면 3.1운동으로 우리 아까 배웠죠.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양성운동을 통해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 문자보급운동 이런 걸 했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 공산당을 결성해서 이른바 대중적인 운동, 농민 파업, 노동 파업 요런 거를 전개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력 양성 운동에 세 가지에서 두 가지 다 실패했잖아.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이른바 친일파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열되는데 민족주의 세력 힘을 합쳐도 모자른 반에 지금 약화됐죠. 거기다가 이 사회주의 계열은 여기다 써볼게요. 치안유지법으로 아까 말했던 이걸로 탄압을 받으니까 각자 도생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친일파 됐으니까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만들었던 게 아까 말했던 조선민흥회, 그리고 이 조선공산당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거의 언더커버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만든 정우회인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정우회한테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신관회, 우리가 오늘 배운 요 신관회인데 신간에는 활동 강령으로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서 좌우익 크로스, 그리고 기회주의 일체부 이른바 타협적 민족주의를 절대 받아주지 말자. 이 세 가지의 강령을 만들어서 민중계몽, 일제 식민통치 비판, 그리고 자치운동을 규탄하고 한국인 착취기관,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걸 철폐하자 그러고 치안유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원산 총파업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아주 열렬한 활동을 했지만 이 신간의 단체에 점차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강령에 위배돼서 사회주의 세력이 이탈하면서 다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실학을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으로 빠지게 되고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노동조합, 혁명적 농민조합 같은 파업, 데모, 스트라이크 같은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백에다가 조금 더 말하면 이렇게 신간의 해소 이후 학생운동들도 조금 분할을 갖춰요. 학생운동도 분할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자, 학생운동도 좌익과 우익 계열로 나뉘게 돼요. 자, 좌익 계열은 어떻게 되느냐? 소수 중심의
비밀결사운동,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독서회, 조선학생 사회과학연구회 같은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동맹 같은 비밀 조직을 설립해서 여전히 일본에 저항하는 단계였고요. 우익은 합법적인 계몽운동에 참여해서 이른바 우리가 배웠던 문자 보급이나 분화로드 운동에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문의 상록수 보이죠? 상록수에 나오는 것처럼 대학생, 여러분처럼 고등학교를 배운 엘리트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문자를 알려주거나 계몽을 타파하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화로드 운동, 문자 보급 운동 이런 거를 우익 세력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신간에는 1931년 11월부로 결국 해소가 되는데 의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최초로 좌우 합작단체예요. 최초로 좌우 합작단체인데 선생님 저번에 무장투쟁할 때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무장투쟁에서도 김원봉의 좌익 세력과 김구의 우익 세력이 크로스한 것도 맞는데 그거는 거의 35년 이후에 했다면 지금 이 신간에 아까 연도 보이죠? 1927년에서 31년에 즉 무장독립투쟁이 먼저 하기 전에 최초로 좌우합작단체를 결성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크로스한 좌우 합작단체다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일제강점기의 최대 반일 사회단체 이른바 신민회는 언더커버 비밀스럽게 활동을 했다면 이 신간에는 대놓고 활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최대 반일 사회단체로서 민중의 강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간에 오늘 배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사료도 한번 보면요. 자, 신간의 동경지회 각 지부가 많았는데 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가장 기본권이죠. 거기다가 일체 학교 교육의 조선인 본의, 즉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했으니까 다시 해보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신간의 해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데 아까 말했죠. 신간에는 해체, 일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서 스스로 해산한 것이다라는 건데 자 해소파 이거 없애야 된다 우리 스롭게 가야 된다라는 단체는 신간에는 무상계급의 투쟁용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회주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간의 단체에 이른바 친일파 애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신간의 정신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회주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대중 세력을 무시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해소 반대파는 무슨 소리냐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협동해서 진행해야 된다. 즉 어렵게 합친 만큼 흩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단결해서 싸우자라는 건데 이미 신간의 정신 우리 다시 강령을 보면요. 강령을 보면 정치개혁제적 각성을 촉구했어. 그리고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 것도 맞아. 그런데 가장 세 번째 기회주의 이른바 일체의 친일파 세력은 받아주지 말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회주의 세력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아까 말했던 코민텔은 있죠. 이 코민텔은에서도 야 저렇게 친일파 된 애들이랑 같이 할 필요 없어. 그냥 해체하는 게 좋아. 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간의 강령, 활동, 해소, 의의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에 배울 차례는 바로 대중적인 사회운동입니다. 자, 대중적 사회운동은 여성, 그리고 농민, 노동, 청소년, 그리고 형평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여성운동부터 보면 지금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 남녀 평등이잖아.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 많죠. 여성 CEO도 있고 여성 정치가도 있고 여성 학자도 있는 것처럼 그런 평등한 사회가 우리는 지금 당연한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점차 평등교육과 계몽을 받으면서 여성 노동자의 급증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해방운동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었다고. 예전에는 단순히 여자는 그냥 현모양처 그냥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젠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여성들도 인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는데 그 신간의 반개 조직 자매단체로서 나타난 단체가 바로 근우회예요. 신간회가 남자들만의 좌우 합작 단체였다면 이 근우회는
여자들의 좌우 합작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여성운동 통일에 대한 필요성 증대 및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예요. 아까 말했던 남자들만 좌우 크로스를 한 게 아니라 여성들도 좌우 크로스를 했다. 그래서 목표는 여성 해방 운동이에요. 여성에 대한 사회 법률적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들의 활동은 여성의 단결과 지위, 한마디로 부녀 및 대중을 계몽하는데, 안타깝게도 신간회와 함께 똑같이 생성했다가 똑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후의 핵심적인 활동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억압을 해방하는 동시에 여성의 억압을 해방하는 동시에 여성을 계몽하는, 즉 여자 학생들, 여자 사람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주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여자 좌우합작단체가 근우회였고 신간의 반개, 자매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민운동은 이제 두 번째. 농민운동은 뭐냐? 자, 먼저 써볼게요. 지주나 자본가에 대한 지주나 자본가에 대한 경제투쟁과 일제에 대한 민족투쟁의 양면성이에요. 민족투쟁의 양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표적으로 조선농민총동맹, 그리고 조선농민총동맹과 혁명적 농민조합, 아까 우리 배웠죠. 그런 단체들이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운동은 지주나 자본가에 대한 경제적 투쟁과 같이 일제에 대한 민족 투쟁에 대한 양면성이었다 이 말이야. 즉 정치 투쟁과 경제적 투쟁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일제 토지조사 사업 했었죠. 1910년대, 우리 20년대 산미증식계획 거의 연달아, 10년대는 토지를 뺏기고 20년대는 토지 뺏겨서 이제 소작인으로 사는데 내가 먹고 살 쌀까지 뜯어가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전개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으로 소작쟁이 운동, 이른바 농민들이 데모,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는 거야. 왜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었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소작권 취소 반대. 소작권을 마음대로 취소를 하는 거야. 즉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땅 주인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내가 갖고 있는 소작권을 마음대로 취소한다는,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소작료 감액해라. 즉 내가 땅 렌탈비 좀 낮춰달라. 터무니도 없이 경제적 상황이 지금 불황일 땐 좀 깎아주는 게 맞잖아. 근데 깎아주는 거 없이 너무 고가로 받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지조와 공과금, 지조와 공과금의 지주 부담. 즉 내가 땅을 빌린 거지 그 땅의 주인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 땅의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우리 조선에 정근대사 할 때도 말했듯이 양반 지주들이 지가 내야 될 땅에 대한 세금을 내 땅을 빌리고 있는 소작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은 내가 땅 주인도 아닌데 땅 세금도 내. 거기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내 세금도 내. 그리고 땅 빌리니까 렌트비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삥을 다 뜯어가니까 죽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소작쟁이, 이른바 농민들이 데모,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게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이거는 왜 성공을 했냐면, 전라남도 지금 섬의 한 군데인데 문일평이라는 친일파 지주가 있었어. 얘 땅에서 일하던 그 농민들이 파업을 하니까, 농민들의 파업을 보고 일제가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좀 깎아줘라, 이런 건데, 방금 말했던 대로 친일파 지주니까 농민들의 그 데모 스트라이크 소작쟁이를 받아들인 거지, 친일이 아닌 이른바 진짜 일본인 지주였다면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보여주려고 안태도 소작쟁이는 그냥 한 쇼지 진짜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920년대 초반은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1920년대 후반은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토지혁명을 주장, 이른바 토지혁명, 이른바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땅 다 줘야 된다. 그리고 민족차별 폐지를 요구하면서 민족운동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농민운동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노동운동이에요. 자, 이 노동운동은 농민운동보다 조금 더 과격한데, 자, 이 노동운동은 경제투쟁의 성격으로 시작해 경제투쟁의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경제투쟁의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정치투쟁으로 전환됩니다.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노동총동맹, 그리고 혁명적 노동조합, 아까 우리 신간회 할 때 다 배웠었죠. 이런 단체들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농민운동은 경제투쟁과 민족투쟁, 이른바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쟁을 같이 했다면, 이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경제적 투쟁으로 시작을 했으나 정치투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자, 배경을 보면 일제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노동자 수가 증가했어. 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다가 이제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으니까 그만큼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한테 합법적인 대우를 안 해줬다 이거야. 즉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해서 10시간 일했으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굉장히 오늘 이번 여름에 굉장히 이제 덥죠. 이런 더운 환경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줘요. 그런 거 없이 아주 열악해. 거기다가 선풍기도 없는 상태에서 일제 착취 및 사회주의 사상에 유입이 되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그게 바로 원산에서 일어난 총파업인데, 원산 굉장히 공장 도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북한의 공업 도시인데, 이 원산 총파업도 왜 일어나냐면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니까 이유 없이 구타한 거야. 아니 나 더운데 물 좀 마시게 해줘요 라고 했더니 일본인 감독이 아주 그냥 두드려 팬 거야. 그러자 이걸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지. 그러면서 우리 사과하고 임금 제대로 규칙 안 해주고 하면 우리 일 안 해. 우리 일 안 할 거니까 제대로 좀 처리해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이고 반제국적인 항일운동이어서 중국과 프랑스 등 국외 노동단체의 지지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요 원산 총파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청소년 운동인데, 청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1924년에 만들어진 조선 청년 총동맹이에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비타입적 민족주의, 이른바 우익이죠, 좌익이죠, 크로스를 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인데, 노동과 농민운동을 지지해요. 노동과 농민운동을 지지하고 일제 식민교육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좌우 크로스를 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신간회처럼 청년들의 좌우합작 크로스 단체가 요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조선 청년 총동맹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60만 세 운동은 1926년이었죠. 광주 학생은 1929년이었잖아. 근데 조선청년 총동맹은 그보다 2년 전, 그리고 5년 전인 192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좌우익 합작 크로스의 영향을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과 농민 운동을 지지했고 일제 식민 교육에 저항하는 게 대표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운동이 이랬다면 소년 운동은 천도교 소년회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날 월 5일이죠. 그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방정환을 중심으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린 초등학교 이런 이제 학생들을 어린이라 부르죠. 근데 예전에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 그냥 아 새끼야, 갓나 뭐 이런 식으로 해. 새끼 이런 건데, 방정환이 이건 너무하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애새끼, 새끼, 갓나 이런 표현은 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소중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단어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어린이라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를 발견하면서 이런 굉장히 어린이의 인권 보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조선소년연합회, 이것도 역시 소년들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소년단체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무슨 운동이냐?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인데, 형평운동은 왜 중요하냐? 자,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우가 지속됐다고 선생님 그랬죠. 즉 1894년 갑오개혁이 인해서 신분제가 폐지됐다고는 했지만
폐지됐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우는 지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그냥 이제 신분제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같이 친구잖아. 근데 예전에는 같은 공간에 백정이 있으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백정 호적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 이렇게 사진 있겠죠. 그리고 이름 있고 뭐 있는데 빨간 점을 찍어. 그래서 얘가 백정이라는 걸 표시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조선 형평사라는 거를 만들어요.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백정에 대한 멸시, 신분차별 타파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즉 백정 지위 향상 운동으로 출발해서 민족 계급 운동으로의 형평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이른바 이 활동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바로 신분해방 운동에서 민족 해방 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일본도 이 신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신분해방 운동에서 민족해방 운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식의 활동으로 전개가 되니 일제가 탄압이 강화됐겠죠. 거기다가 이 조선 형평사의 내부 분열이 항상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배워왔지만 뭔가 시작을 했지만 분열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탄압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해체가 되고 이후 순수 경제 이익 단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동사라는 단체로 바뀌어요. 대동사라는 단체로 그냥 순수 경제 이익 단체로 바뀌면서 이런 민족주의 성격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대중적 사회운동, 이른바 여성운동 근후에 농민운동,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노동운동의 원산 총파업, 청소년운동의 청년에선 조선청년총동맹, 소년에서는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형평운동에서 이런 백정에 대한 멸시, 신분차별 타파를 주장하면서 신분해방운동에서 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일제의 탄압, 그리고 조선 형평사 내부 분열로 해체되면서 순수 경제이익단체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방금 말했던 대로 대중적 사회운동이고 1920년대 언론 활동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 언론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민지기의 신문은 이렇게 세계와 조선에 대한 지식의 보고, 그래서 국내외 소식 및 근대 사상과 학술, 문예에 관한 전문적인 글도 제게되는데, 자, 한마디로 이 당시 시기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문자 보급 운동을 했던 조선일보,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동아일보, 그리고 지금 한창 신문에 많이 나오는 JTBC, 중앙일보의 전신인 시사신문 등이 많이 참가해서 활동을 하는데 동아일보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은 독자를 확보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어요. 선생님도 실제 동아일보를 굉장히 좋아하고 채널A도 잘 보는데 이만큼 이런 신문의 논조와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보도를 했다 이야기고 조선일보는 경영진이 자꾸 받기 어려웠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진보적인 논조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조선일보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진보적인 신문사였다. 자, 시사신문은 경영난으로 어려웠으나 우리가 이제 여운형이라는 사람 해방기 할 때 배울 건데 해방정국 할 때 이분이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조선중앙일보로 개칭하면서 지금의 중앙일보의 전신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언론 활동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우리는 지금 SNS로 이렇게 보면서 확산을 하는데 이 당시엔 신문이 문화 확산의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신사상,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즉 언론활동 이 시기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등이 있었는데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게 이 당시 언론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원래 텍스트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신간의 좌우익 합작단체로서 일제 강점기 최대 반일사회 단체인 신간회, 그리고 최초의 좌우합작단체였던 신간회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여성운동 근후에, 농민운동, 암태소 소작쟁이, 노동운동, 원산총파업, 청소년운동의 조선청년총동맹과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백정들의 신분철폐운동이었던 형평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단계,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당시의 도시 생활사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뻔뻔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